올해 첫 주에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민수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는 민수기 21장이 그런 특징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1장을 잘 보시면 6개 정도의 내용이 이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투와 점령을 다루는 내용이 호르마에 대한 내용 1절에서 3절,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 21절에서 26절,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다루는 내용 32절에서 35절,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불뱀 사건 4절에서 9절 불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골짜기, 보통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광야 생활의 최종 종착지죠.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어디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소개하는 어떤 여행 기록 같은 내용이 10절에서 20절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 27절에서 31절은 이 아모리 헤스본과 모압에 대해서 시인들이 노래했던 내용, 시이자 노래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 여행 이야기, 노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에돔 사건을 이제 설교 분량 때문에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21장 앞에 나오는 호르마 사건하고 불뱀 사건,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21장 뒤에 나오는 나머지 4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장 내용 들어가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장과 21장을 살펴보면서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나올 내용들과 어떤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 실말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렇게 이 체인처럼 고리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앞에 20장,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2장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가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1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모압 골짜기까지의 이제 여정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불뱀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고라의 반역, 미리암의 죽음, 그 뒤에 이제 에돔의 거절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북쪽으로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이 죽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가나안 족속 아랏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찌르고 전멸시키고 이제 호르마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사건이 있었고, 이제 다시 호르산으로, 본진이 이제 호르산에 지금 있었으니까 호르산에서 아마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광야로 서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겼는데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유턴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다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그 이제 불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다시 삥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잘 구별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9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북쪽 강변,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 모압 고원의 한 골짜기.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지명마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면 4개 사건을 다 다뤄야 되는데 또 지연되겠다 싶어서 준비해 놓은 거는 따로 치워놓고 다시 이제 요약해서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민수기 21장에는 광야 여정을 9곳으로 요약을 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33장에는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더 많은 곳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대충 주요 지점만 소개를 한 거고, 민수기 33장은 그게 정확하게 기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수기 21장보다는 더 많은 지명과 더 자세한 이제 여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병행 본문이 신명기 2장인데, 신명기 2장에는 이 민수기 21장보다 훨씬 더 압축해서 2군데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군데가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여정을 일단 대충 어떤 경로로 해서 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대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성건성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 제사장 의복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보석 이름, 이 제사장 가슴판에 있는 12보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보석일 경우도 있고, 같은 보석인데 이름이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기록만 남아 있잖아요. 무슨 보석 그랬는데 이걸 뭐 그림이든지 사진이랑 같이 사전처럼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보석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전에도 한번 설교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금 그렇게 불러요. 한문으로도 쇠 금자를 쓰는데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금이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진 그래요.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 사람들은 금을 진이라고 부르네. 그러면 글자를 보면 알지만 모르고 그냥 진 그러는 말을 들으면 그게 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화니까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금을 진이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그 진은 우리의 금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영화니까 뭐가 금덩어리가 보이니까. 그런데 글로만 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석 종류나 어떤 악기 같은 것도 이게 현악인지 줄이 있어서 켜는 건지 부는 건지 두드리는 건지 요 정도만 구분이 되지, 정확하게 이 세번역은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현악기를 가끔가다 검은고라고 번역을 해요. 검은고는 우리 삼국시대 가야시대인가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검은고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현악기라고 해서 검은고라고 번역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번역이죠. 그런 식으로 보석, 악기 또는 식물, 이름 이런 것들은 헷갈려요. 뭐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용산, 근데 그 옆에 또 신용산,
이런 식으로 도시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고 하면서 이름이 이제 비슷하거나 또는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벌써 거의 한 6천년, 이게 BC 한 3천년대라고 놓고 보면 거의 한 6천년, 5천년, 6천년 전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 이름을 가진 도시는 없어지고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다른 데 생길 수도 있고 그 도시가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만 그 외에 그렇게 중요한 도시들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지도를 제가 3개 보내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 이건 이제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두란노 성경 지도거든요. 요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를 번역해서 내면서 두란노 지도라고 했는데 이 지도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전문 지도를 찾아보면 제가 그 지도는 별로 공유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옥스포드 성경사전이나 그런 데 보면 지명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때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놓은 걸 보세요. 여기 두란노 지도에는 물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두란노 지도는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누가 봐도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도들은 물음표를 해놓으면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기 어디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도록 지도를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 그 경로가 있는데요. 그 경로가 뭐냐 하면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로 올라가는 거 얘기했고, 원래는 이제 에돔 땅을 거쳐서 가려면 이 염해에 있는 쪽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이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돔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동쪽으로 쭉 가서 올라가면 빠른 길인데, 그래서 이제 당신네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길 왼쪽에 있는 내려오는 그 주황색 길이 그게 홍해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길이 많지 않다. 이렇게 낚여진 길 외에는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동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그 중간에 아라바 길이 있고 색깔 다른 아라바 길이 있고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모압 광야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길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까지 왔다가 모압 광야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삥 돌아갔느냐 하면 그 중간이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는 아쉽게 에돔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제가 보내드린 지도는 고맙게도 그게 이제 대충 표시가 돼 있어요. 색깔로. 이따가 이제 다시 볼 건데요. 그래서 에돔 영토를 돌아가느라고 홍해길과 모압 광야길로 빙 돌아서 가서 어디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오봇은 어딘지 지도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나오는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에돔 위쪽에 쭉 올라가면 에돔 위에 세일산이라고 있고 세일산 위에 이에 아바림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삥 도는 동안 오봇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삥 돌아서 이에 아바림 두 번째 이제 도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 땅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국경 바깥으로 삥 넓게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곳이 이제 세렛 골짜기인데, 거기 이제 족속 이름 모압 아래쪽에 세렛 강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강 표시가 나와 있는데, 아마 그 강에 있는 어딘가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렛 강을 건넜다, 그 표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렛 강, 요 세렛 강은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의 국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북한하고 중국 국경에 압록강, 두만강 흐르듯이 요 세렛 강이 아래쪽에 있는 에돔 땅하고 위쪽에 있는 모압 땅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세렛 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아르논 강이 나오는데, 이 아르논 강은 모압 땅과 아모리 땅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 세렛강 위쪽으로 쭉 보시면 모압 위에 길하레셋 있고 아르가 있고, 그 위에 그데못이 있는데, 그데못에서 염해 쪽으로 이렇게 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르논 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르논 강은 모압과 모압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는 이 아르논 강 북쪽 강변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명으로 보자면 그데못이나 아마 디본 같은 그 근처 어디에 진을 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에돔 족속만이 아니고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암몬 족속도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했으니까 아마 이 경우에도 그들의 영토를 피해서 국경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서 우회해서 행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엘하고 나할리엘, 바못은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경로를 보면 부엘을 거쳐서 아르논강 북쪽에서 오히려 동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마다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데못 광야라고 있는 그 바로 밑에 이제 마다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왜 올라가다가 내려오지 하는 것은 아마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돌아가느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다나에서 바못과 나할리엘과 바못을 거쳐서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 꼭대기라고 돼 있지만 이제 고원지대입니다. 모압 평지, 모압 골짜기라고도 말하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오니까 여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세 지명은 아마 그 경로 중간 어디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있는 대로 호르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에시온 게벨까지 쭉 내려왔다가 오른쪽 바깥으로 삥 돌아가지고 이에 여아림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모압 영토도 경계선 바깥으로, 국경 바깥으로 삥 돌아서 쭉 올라가서 이제 비스가산, 모압 골짜기까지 이르는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20장을 다루면서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20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과연 출애굽 이후 제3년째 되는 해냐 아니면 제40년째 되는 해냐 하는 것을 좀 길게 다뤘어요. 아론의 죽음은 확실히 제40년인데 미리암의 죽음은 연이 나오지 않고 월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3년째 되는 때냐 40년째 되는 때냐가
불분명하는데 가운데 나와 있는 사건들은 경행 구조를 보면 40년째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20장은 또는 19장과 20장은 미리암의 죽음도 만약에 제 40년이라고 본다면 19장과 20장 사이에 약 38년의 간격이 생긴다. 또는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38년의 간격이 생긴다. 그 얘기는 시간을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민수기는 히브리로도 이름이 베미드바레,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원래 책 이름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을 다루는 책인데 실제로 광야 38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시간을 건너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호르산에서부터 오봇으로 해서 모압 골짜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9곳만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38년 기간을 광야 생활 기간을 공간적으로 건너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수기 33장은 더 길고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9개로 압축해서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2개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요. 신명기 2장에서 얘기하는 두 곳은 뭐냐면 한 군데는 세렛 강이고요. 하나는 세렛 강이고 하나는 아모리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국경을 넘어가는 그 부분만 2개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최종 종착지인 이 모압 골짜기를 가기 위해서 아르논 강을 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신명기 2장 8절 9절에 아르논 강을 넘어서 이 광야 생활의 최종 종착지인 모압 골짜기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르논 강에서 뭐 막다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간 거 다 그냥 생략하고 아르논 강 넘어서 모압 골짜기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간에 세렛 골짜기를 언급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렛 강을 건너갈 때까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 말하자면 모세 빼고 세렛 강을 건널 때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은 상태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여기 이 민수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신명기 2장이 말하는 세렛 골짜기를 건넜을 때 38년 걸렸고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내용은 이 민수기 21장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광야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데를 뺑뺑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에서 세렛 골짜기를 건넌 것하고 신명기 2장에서 세렛 골짜기를 건넌 것하고는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 이 21장에서 세렛 골짜기를 건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바산 왕 옥하고 전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뒤로 길게 3장이나 모압 왕 발람, 박수무당 발람과의 사건 이 3장이나 길게 나오고 22, 23, 24장 나오고 25장으로 넘어가면 바알 부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바알 부월 사건이 광야 시대 생활 끝에 나온 출애굽 1세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가 대거 죽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21장에서 세렛강을 건널 때 38년이 지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면 바알부올 사건이 문제가 돼요. 근데 바알부올 사건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압왕 발락과 발람의 그 술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를 죽이기 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 사건과 그 이후의 상황들이 정리된 후에 다시 삥 돌아서 세례강을 다시 건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세례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게 신명기 2장에서 얘기하는 상황이고, 여기 민수기 21장에서 얘기하는 상황은 그 이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보면 공간적으로도 38년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대신 굵직굵직한 중요 사건만 몇 가지 얘기하고 대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가끔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뭐 눈 내렸다가 녹았다가 비 왔다가 이렇게 그냥 화면을 빨리 돌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다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장면 비슷하게 이 민수기 신명기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1년 있다가 이건 되게 천천히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그 1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절에서 시내산에서 떠나는데 곧바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고 그 사건 일어나고 여기 모압 골짜기 가는데 38년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자고 먹고 했다. 그러니까 요건 그냥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굵직굵직하게 제시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휙 하고 건너뛰어 버린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9장에서 20장 넘어가는 부분, 20장에서는 어떤 시간적으로 38년을 점프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점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설명을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이 국경선 에돔과 모압의 국경, 모압과 아모리의 국경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으시면서 이건 설명이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얘들하고는 싸우지 마. 얘들 땅은 들어가지 말고 통과하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들어가거나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면 안 돼라고 했던 족속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롯의 후손인 모압, 암몬 족속. 근데 지금 에돔 족속 영토를 돌아가기 위해서 홍해길로 모압 광야길로 정말 굉장히 넓게 삥 돌았어요. 가로질러 갔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그리고 모압의 영토도 옆으로 우회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지도에 모압 위에 미쇼르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사실은 암몬 족속의 영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아르논강을 건너면서 디본이나 그데못 정도에 있다가 마따나로 내려와서 다시 비스가산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암몬 족속의 영토 아니에요. 영토로 여기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토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외곽으로 돌았는데 지금 암몬 이 미쇼르 이 영역에서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암몬 족속이 어쨌다 하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암몬 족속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가 암몬 족속의 영토인데 들어갔다든지 암몬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르논 강을 설명하면서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압 위쪽에 암몬이라고 그랬는데 왜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이 아니고 모압하고 아모리의 경계선이라고 해? 이렇게 예민하게 들으시는 분은 이상하네, 설명을 틀리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도를 보내드렸어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맙게도 각 족속의 영역을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 살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나안 이렇게 뒤섞여 있는 뭐 아말렉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있는 왼쪽에 요단 서편 땅이고 그 아래쪽으로 에돔 보라색으로 에돔 영토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그 바깥이죠. 보라색 바깥에 있고 여기 호르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 그 어디가 이제 호르산이에요. 그래서 에돔 영토가 이렇게 길게 지난번에 그래서 요 가데스 바네아하고 호르산 오른쪽으로 해서 염해 쪽으로 가상의 선을 그으면 거기가 에돔 영토입니다. 그랬는데 딱 그렇게 되어 있죠. 에돔 영토가. 그래서 돼서 이 세렛강 있는 여기까지가 에돔 영토고 그 위에가 모압이죠. 모압 영토는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모압 영토 위에 암몬이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에 대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제일 남동쪽에 에돔이 있고 에돔 위에 모압 위에 암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암몬이 있는 자리가 첫 번째 지도에 있는 미쇼르가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세 번째 지도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 지도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한 땅을 요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도예요. 요 초록색이나 노란색, 베이지색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고요.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표시한 건데 여기서 에돔, 모압, 암몬을 보세요. 자, 에돔은 위치가 똑같아요. 이 염해 밑에 쪽에 있고요. 에돔 위에 모압이 있어요. 근데 암몬은 어디 있어요? 암몬이 모압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 있어요. 두 번째 지도하고 세 번째 지도에서 보시면 암몬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지도에는 왜 암몬의 위치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암몬이 위로 올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 첫 번째 지도에 미시오로 있는 요 지역이 암몬 족속의 영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두 번째 지도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민수기 21장 상황에서 두 번째 지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 족속 영토에 들어갔는데도 암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민수기 21장 상황에서는 거기가 암몬 족속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지도가 민수기 21장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지도 자체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소개하느라고 만들어진 지도이긴 하지만
요 시대 상황에서는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훨씬 위쪽, 동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모압 족속의 위치가 달라졌느냐?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로 뒤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이 시대에, 이 당시에는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져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모압 족속 북부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인의 노래 보면 이 아모리 족속 이 헤스본 왕 시혼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북쪽에 아르 골짜기하고 아르논 거기를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혼이 너무 세력이 세서 모압 북부를 다 차지해 버리니까 암몬도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민수기 21장 상황에서는 이 지도상으로 에돔, 모압, 그 위에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고 동북쪽으로 암몬 족속이 밀려갔고 그 옆에 정북쪽으로는 바산이 있는 거죠. 바산도 아모리 족속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같은 민족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서 싸웠듯이 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시혼이 세운 왕국과 옥이 세운 왕국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에돔, 모압, 시혼의 나라 아모리, 그 다음에 옥의 나라 바산이 있고 그 동쪽으로 암몬 족속이 위로 쭉 밀려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안쪽으로 쑥 들어간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현재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아모리족 왕 시혼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니네 왜 우리 영토 들어와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뭐 다툴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고, 세 번째 이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미 이 호르산에서 떠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인 아랏 족속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호르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소문이 벌써 퍼졌을 거예요. 이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의 영토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기 맞다나나 이쪽 왔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아랏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거기를 다 전멸시켰다라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국경선까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 입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를 우회해서 지나갔어요. 아직도 이 북쪽 국경선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모압 족속의 땅을 이미 지나간 상태인데도 불안한 거죠. 그게 이제 22장 이후의 상황과 연결되는 거고, 아모리 왕 시혼의 경우는 계속 쭉쭉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 땅 국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땅을 에돔 족속, 모압 족속에게 했던 것처럼 우회해서 갈 것인가? 통과해서 가려고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이스라엘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지명 나오고 이러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요 이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에돔도 피했고 모압도 피했는데 과연 아모리 족속도 피해서 갈 것이냐,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될 거고 훨씬 북쪽에 있는 바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일단은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에 대한 내용이 21장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21절에서 26절이 이제 모압 영토의 윗부분을 차지한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투, 그리고 그 땅의 점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모리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에돔 때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영토를 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그 내용이 없잖아요. 사신을 보내고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돌아 나온 상황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모압 족속에게도 똑같이 사신을 보내고 그 영토를 통과하는 걸 요청했고 거절당하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냥 생략을 한 건데, 계속해서 영토를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에돔 족속에게도 물어봤는데 거절당하고, 아마 모압 족속에게도 물어봤는데 거절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는 뭐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피해가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신의 영토를 좀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했던 것처럼 시혼도 거절하죠. 거절을 하고, 니네 우리 영토 들어오면 싸워, 전쟁이야 하고 자기 군대를 모두 소집해가지고 싸우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레치네를 건너고 아르논강을 건넌 게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낸 다음의 상황은 아니다. 신명기 2장에서 말하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 광야 생활이 얼마 더 남았고, 그러니까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도 거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직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되는 일이 좀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북진을 해야 될 텐데 당신 영토밖에 없으니까 길을 좀 열어주시오 했는데 거절하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이끌고, 거기도 지도에 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 시혼이 다스리던 왕국의 수도는 좀 더 위에 있어요. 헤스본이에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수도에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아마 현재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인 광야 근처에 있는 야하스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 보시면 거기 위쪽에 미쇼르 위쪽에 주황색 화살표는 이스라엘이 이동한 경로고, 거기 이게 초록색인 것 같아요. 초록색 화살표가 하나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오잖아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거기 보시면 시작되는 위치가 헤스본이고 여기가 수도고요. 끝나는 위치가 야하스. 여기 X표 돼 있고 시온을 물리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인 헤스본에서 야하스까지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영토를 쭉 거쳐 내려와서 그 국경선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도 비슷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싸우면 안 돼 했던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에돔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자리를 피해서 홍해길을 이렇게 삥 돌아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싸우자고 달려드는 시혼은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형제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5족속 얘기할 때 그 여러 족속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을 통틀어서 말할 때도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대표 족속이죠. 물론 여기서 아모리 족속 할 때는 대표 족속으로서가 아니고 여러 족속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아모리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 목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6절, 18절에서 21절에도 아모리 족속과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여러 차례 나와요. 3장 8절, 17절, 13장 5절, 23장 23절, 33장 2절, 34장 11절. 여기에 계속 너희가 아모족속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목록이 많으면 7개에서 적으면 한 3개까지 계속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려면 무찔러야 하는 대적 족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지만 아모리 족속이 먼저 싸움을 걸고 오니까 이 싸움은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벌써 요단 동편,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 중인데 아모리 족속이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그래? 어디 해보자 하고 싸운 거죠. 그리고 이 시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영토의 북부를 차지하고 암몬 족속을 더 북쪽으로 밀어낼 만큼 아주 강력한 강력한 군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 특별한 사건이나 어려움도 없이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혼의 군대를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던 땅, 그 마을들을 전부 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바로 위쪽으로는 바산이 있는 거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이미 이 시혼과의 일 때문에 비집고 들어왔잖아요. 원래 모압 암몬인데 모압 암몬 사이로 이 시혼이 비집고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니까 북쪽으로 밀려난 암몬은 이 시혼 때문에라도 자기들의 국경선을 굉장히 단단하게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었는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물리쳤으니까 더 이제 경계심이 심해져서 더 이렇게 철저하게 국경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땅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시혼의 영토를 흡수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와의 전투 이후에 27절에서 31절은 이제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하는 내용을 4절 정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혼의 도시인 헤스본이 멸망했다 하는 내용과 과거 이 시혼의 행적, 모압의 북부 땅을 차지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이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한 내용 뒤에 부록처럼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희한하게 이 헤스본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압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도 적지 않고 앞에 나오는 내용은 산문,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운문,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이자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7절에서는 헤스본, 시온 왕국의 수도인 헤스본을 재건해라, 재건해봐라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이 헤스본이 철저히 멸망당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시온의 왕국을 다시 일으킵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네는 끝났어, 끝장났어, 다분히 어떤 조롱조로 니들이 한번 시온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봐, 그래도 안 될걸, 요런 식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29절 30절에서 갑자기 모압을 향해서 야 이제 너희는 큰일 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큰일이 났느냐? 니네 시온한테도 졌잖아. 시온한테 져서 아르 골짜기, 아르논강 이쪽 너희 북쪽 땅 다 뺏겼잖아. 근데 너희 땅을 뺏은 시온이 이스라엘한테 망했어. 그럼 그 다음은 누구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누구겠냐. 그 다음 니네 차례야 하는 내용을 이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와 싸워서 이겼던 아모리 왕 시혼을 이스라엘이 무찔렀으니까 그 다음은 니네 차례야. 너희 큰일 났어.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모압의 영토는 우회해서 지나쳤잖아요. 지나쳤고 하나님이 에돔, 모압, 암몬은 형제 족속이니까 싸우지 마 이래서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고 이 노래를 하는 시인들이나 모압 왕은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왜 에돔하고 싸우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했는지, 왜 자기네 땅을 우회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상황이 그냥 그렇게 된 건데 조용히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윗집하고 싸워서 윗집을 차지해 버렸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다시 우리한테 밀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불안 때문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힘을 약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나와서 싸울게 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22장 이후의 내용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을 쳐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호들갑 떨듯이 야 이제 니네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요 노래에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 이야기가 이 시인들이 노래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몇 차례를 4번이나 시도를 하는데도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방해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요.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이 계속 저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내용이고, 24장 끝에 가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을 쫓아내면서 헤어졌다 라고 끝나는데, 25장으로 넘어가면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모압 족속하고 미디안 족속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이게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이 흉계를 꾸민 거예요. 미디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력을 약화시키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바알보온 사건 끝에 뒷부분에 보면 2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 바알보온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 족속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하고 종교적인 거 그런 체계 점검, 체제 점검도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31장에 가면 다시 미디안, 지난번 바알부올 사건 일으킨 미디안 죽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실제로 전쟁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미디안은 곁다리예요. 이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 모압왕 발락하고 발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을 죽이는 과정에서 발람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이 꾀를 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희한하게 모압에 대해서는 죽여, 전투해, 싸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에돔, 모압, 암몬은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범은 모압이란 말이에요. 주범은 모압이고 발람하고 미디안은 공범이에요. 근데 공범을 엄청나게 후드려 패는 거예요. 주범은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얘들은 이스라엘 형제 족속이니까 싸우지 마라는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을 때리지는 않는데 주범을 놔두고 그 옆에 공범을 엄청나게 후드러 패니까 모압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잘못은 지가 더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바산 왕 옥과의 전투 또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32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산은 이 아모리 왕국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바산 이 나라 이름을 보면 이 미소르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암몬이 좀 더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아모리 다음은 암몬이 문제일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몬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전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투의 대상도 아니고 점령의 대상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암몬 족속은 이 24절인가요? 그 끝에 이제 국경을 철저하게 수비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잠깐 나오고 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치 이 위협을 느낀 거북이가 등껍질 속에 머리, 팔다리 다 집어넣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암몬을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냥 북쪽으로 쭉 바산 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니까 암몬은 아예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시혼 영토 북쪽 영토의 야스엘,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야셀이라고 되어 있는 곳 같아요. 야스엘까지를 정탐하고 그쪽 정리를 다 마친 후에 계속 북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산 왕 옥에게 당신 영토를 좀 지나가도 되겠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산 왕 옥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우린 지금 바로 우리 밑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이 당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우호적이지 않구나. 에돔, 모압, 암몬한테는 우호적인데 싸우자고 안 하는데 우리 아모리 족속은 싫어하는구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모아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바산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옥은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키가 되게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여기도 그 위쪽 바산 쪽 보시면 그들의 수도는 아스다롯이에요. 여기도 이제 초록색 점선으로 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 확인을 해보시면 위쪽에 초록색 그 점선 화살표 보시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있는 위치가 거기인 거죠. 내려와서 전투를 벌이죠.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격려하세요. 바산이 이렇게 땅 크기로 보면은 시혼의 왕국보다 조금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군대도 더 많았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모리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물리칠 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 없이 옥의 군대를 물리치고 바산 왕국의 땅도 다 점령합니다. 신명기 3장 4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의 땅은 60개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60개 성읍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에돔, 모압, 암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아모리 왕 시혼도 그렇고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 싸워 그러고 달려든 게 아니고 우리 평화롭게 당신 땅을 통과만 하겠소 했는데, 아모리 족속에서 먼저 싸우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경우에는 뭐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먼저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그들과 싸워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들의 영토를 점령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으로 해서 왼쪽 지중해와 요단강이 있는 그 중간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이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의도하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됐고, 계획하지 않았던 땅을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을 말하자면 보너스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에돔, 모압, 암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땅도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로 약속의 땅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호르마 사건이 이후에 있을 40년 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그림자이고 맛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경우에도 맛배기 치고는 엄청나게 큰 맛배기죠. 거의 본품만큼 엄청난 맛배기를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 살아남아 있는 바알부올 사건에서 대거 죽게 되는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에게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이 호르마에서는 싸워서 이겼지만 그냥 전멸시키고 불태우고 그냥 떠나왔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기가 충천했었는데 지금은 땅을 아예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랐겠어요. 야, 이거 해볼만 하다.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이었는데 물리쳤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확신을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의 흐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상당히 넓은 시혼의 땅과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전반적인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요약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보너스로 주어진 거예요. 원래 약속된 땅은 요단 서편 땅인데 요단 동편 땅이 보너스로 주어지죠. 그리 잘한 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어쨌든 이 고라 사건 이후로는 중간에 뭐 불평도 해서 불뱀 사건도 일어나고 이랬지만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에돔 땅 삥 넓게 돌아가지고 모압 땅도 삥 돌아가지고 가자는 대로 왔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흔히 하는 말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로서는 이 광야길이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 있어요. 결정이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길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큰 맛배기를 보는 거죠. 이 땅 얻을 수 있겠구나. 뭐 후회도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괜히 반란을 일으켰어. 또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씁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밑에 세대는 어쨌든 이 땅도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흐뭇함도 있었을 것이고, 큰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아까도 우리 이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빨리 이 광야길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사실상 예수님이 오셔야 가는 천국이죠.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맛배기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맛배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땅이 생기는 거예요. 뭐 부동산 투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약속된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